자, 금요일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은 늘 즐겁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화, 수, 목 퇴근길은 퇴근이라도 가슴이 좀 답답해요.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 안 하면 출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금요일 퇴근길은 이야 진짜 퇴근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자영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혼자 사업하다 보면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직원이니까 내가 출근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도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은 기분 좋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 진짜 금요일은 좋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월요병을 없애려면 주 7일 근무하면 된다. 일요일 날 출근하면 된다. 네. 아무튼 그런 금요일 3프로 TV는 거의 주말엔 일하지 않죠. 한때는 주말에 일할 때도 있었어요. 주말에 일할 때도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김프로님 멱살을 잡을 뻔했는데 김프로님도 딱 그 눈치채고 이번 달까지만 주말에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주말에 이제 요즘엔 일 안 하죠.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저녁에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야구입니다. 야구. 솔직히 저는 야구 보세요? 전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를 안 본 지가 막 10년 넘어서 오늘 이 야구 인터뷰 한다고 해서 좀 예습했더니 MBC 청룡 언제 없어졌어요? 나 MBC 청룡 어린이 회원이었는데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야구 전문가, 야구로 글을 써서 먹고 사시는 분 한 분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야구 이야기로. 김은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은식입니다. 근데 MBC 청룡 없어진 거를 모르시려면은 10년이 아니라 한 30년 야구를 안 보셔야. 그렇죠. 예. 네.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돌아온 건 알고 있어요? 최동원 선수가 열심히 던져서 우승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84년. 네. 돌아가신 거는 이야기 들었고요. 이 정도로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을까 싶은데 야구는 한두 해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치 그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안 하면 3학년 때 못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더군요. 근데 또 이제 수학 공부하고 좀 달라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 금방 그래요? 이제 또 복구가 됩니다. 네. 짧게 그냥 열심히 한 30분 정도 기초가 공부하면 부실하면은 이제 모르고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안 되고 없다. 이런 거는 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쓰신 책 잠깐 보여주실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야구를 보는가? 네.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도대체 우리는 왜 야구를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 이제 인쇄를 넘기고 나서 더 이제 적확한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는 야구를 보게 됐는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야구를 보는 거야 뭐 이제 재미있고 거기서 뭐 짜릿하고 뭐 흥분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볼 텐데 그거 뭐 그런 얘기보다도 이제 야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좋아하기 참 어려운 종목의 스포츠거든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요? 왜요? 예. 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야구 좋아하는 그 나라들이요. 별로 없어. 사실. 별로 없죠 사실. 네. 북중미 쪽 몇 나라하고 이제 동북아시아 쪽 몇 나라 네. 말고는 없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예. 일본, 쿠바. 뭐 저기 미국?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뭐 일본, 한국, 대만 뭐 이쪽이고요. 네. 근데 북중미 그러네. 쪽에는 쿠바, 뭐 베네수엘라, 파나마, 도미니카. 맞아, 뭐, 그 정도. 예, 미국은 물론 미국은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좀 이제 좀 착시를 이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야구하면 이제 축구하고 좀 얼추 비슷한 위상의 스포츠 종목으로 그렇죠. 인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축구는 전 세계 축구를 안 좋아하는 나라가 거의 드문 그런 그렇죠. 종목이고요. 네. 야구는 극히 좋아하는 나라 드문. 이번에 극히 올림픽 드문. 없지 않아요? 야구 빠졌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구가 이제 올림픽 계속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이제 지나간 올림픽 중에서도 종목으로 채택된 대회가 있고 아니었던 대회가 있는데 이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야구를 극히 좋아하는 미국,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 대회를 주최를 한다든가 이제 개최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에 이게 그래.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야구가
룰이 좀 복잡하긴 해요. 축구나 예. 농구만 해도 공 던져서 공 차서 저 그물을 흔들면 한 골.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업사이드 안 하면 되죠. 농구는 공을 발로 차면 안 되고 축구는 반대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딱 그것만 외우면 끝인데 그렇죠. 야구는 참 굉장히 룰이 복잡하긴 뭐 하죠. 복잡하다. 음. 저는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야구 30년 넘게 봤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따지면 40년 아니에요. 예. 아직도 보크에 대한 정확한 그렇죠. 예. 피처 보크에 대한 룰을 모르겠고 그거- 예를 들어 기상천외한 무관심도로 알아요? 무관심도? 무관심도로 도루. 정말 야구의 룰은 어. 이거 뭐 축구보다 한 30배 많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긴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 뭐 낫아웃. 무관심도로, 맞아. 인필드 오크, 플레이.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인필드 플라이. 아, 뭐 진짜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룰도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농구, 배구, 뭐 테니스 모든 종목이 그 상대하는 양자, 그러니까 이 팀 이쪽 편 저쪽 편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뭐가 이제 쏠려 가면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런 건 이제 누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야구라는 거는 이게 좀 맞아요.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네. 아, 그렇지. 그래서 프로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야구를 처음 접하면서 궁금해했던 게 왜 어떤 타구는 잘 맞아서 쭉 뻗어 나가서 펜스 앞에서 잡혔는데 아웃이고 왜 어떤 타구는 빗 맞아서 볼볼볼볼 이렇게 했는데?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서 굴렀는데 저건 안타가 되느냐. 그렇지. 정의롭지 못하지. 정의롭지 못하죠. 공정하지 그리고 못하죠.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뛰어야지. 대부분 벤치에서 놀고 대부분 그냥 운동장에서 서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괜히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그런 일종의 뭔가 그 사실 뭐 그렇게 뛰는 것 정의롭지 같지도 않은 않고. 뭐 그런 이게 느낌이 저희 있어요.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자라서 이게 뭐 무의식 중에 룰을 알게 됐지만 이걸 다시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야, 정말 복잡한 운동이에요. 내가 대학교 때 두 번째 여자친구가 사실은 영은이. 나는 걔를 좋아했는데 영은이는 다른 선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내 동기 영은이가 룰을 알아야 오빠랑 야구를 보러 가서 같이 즐길 텐데 그래서 나보고 룰을 가르쳐 달라고. 내 마음은 모르고 그래서 나는 옆에서 심장 쾅쾅 뛰면서 야구 룰을 가르쳐 줬던. 그래서 오늘도 선배 잘 만나고 와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야, 진짜 그러고 나서 제가 야구를 싫어했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인필드 플라이에 대해서 알게 되신. 물론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여자친구랑 야구장을 갔는데 야구를 잘 모르는 여자친구가 너무 재밌어하고 즐겁게 해서 야구를 좀 아는구나 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한 6, 7회 돼서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래요. 오빠 근데 왜 이쪽으로만 돌아? 야구 정말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렇죠. 1루 주자 있는데 이제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게 되니까 1루 주자가 2루로 걸어가니까 네. 저 사람 왜 걸어가? 뭐 그러면 그렇지. 얻고 가냐? 뭐 이런 이제 유머가 정의롭지 있었죠. 못한 게 많아.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그냥 남이 잘하면 같이 얻어먹고 그런 것도 그래서 많고. 이렇게 사실 야구라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별로 이게 흥행이 되지 못하고 그런 종목인데 하필 한국인들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랑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제 일본, 미국하고 워낙 특수한 관계, 역사적으로 예, 특수한 그렇죠. 예. 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인들한테 야구를 가르치거나 보급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러게요. 일본도 식민지 기간 동안에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야구를 했는데 한국인들한테 야구를 좀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거는 그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한국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던 시절을 다 지나서 뒤늦게 1970년대 돼서부터 인기 종목이 됩니다. 야구가. 야구가 명맥은 이어오다가 예. 5, 60년대에는 야구가 이제 인기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축구, 농구, 배구 밑으로 뭐 때에 따라서 이제 프로레슬링, 프로복싱 있고 40년대, 50년대 갔을 때는 이제 마라톤, 예. 자전거 그것보다도 순위가 보다 낮지.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경기였죠. 그러다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는데 절대로 뭐 이 축구의 그 위상에는 근접도 못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거군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갑자기 불이 붙는데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가를 규명을 하려면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옛날 저 어렸을 때는 프로레슬링
그렇죠. 이건 집에 TV를 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그리고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나오면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그 프로레슬링 프로복싱을 보기에 남의 집에 TV 동양 이렇게 구경을 가는 모습을 보며 그럼요. 가슴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 이제 자식들이 TV를 사서 내려보내는 뭐 이런 시대가 있었죠. 시저스 팰리스라는 호텔을 라스베가스에 복싱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김득구. 네. 라스베가스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어릴 때 5살, 6살, 7살 때 빈부의 격차를 그때 처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왜 우리 집에는 TV가 없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TV를 야구를 보기 위해서 샀던 경험을 가진 분들은 어르신들 거의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로 복싱, 프로 레슬링 뭐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70년대 초부터 야구가 인기가 막 올라가긴 하는데 또 이제 3프로 TV가 이제 경제 그 문제를 주로 다루니까 돈 얘기를 해보면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실업팀 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도 이제 경쟁이 막 과열되면 몸값이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야구가 가장 싼 종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축구, 그러니까 남자 축구, 그다음에 여자 배구, 여자 농구, 뭐 이런 게 이제 몸값이 좀 높아서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는 경우였고, 그래서 네. 이제 최동원 선수, 아까 이제 말씀하신 최동원 선수가 연세대 졸업하고 이제 롯데 자이언트라는 이제 실업 야구팀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서리 막 오가고 뭐 1억 원 서리 오가고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5천만 원으로 이제 공식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야구 선수가 가장 싸게 팔리던 관행을 깨고 드디어 최고액 선수가 나왔다. 야구 종목에서. 야구에서도. 네. 그것도 이제 최고 액수를 돌파한 건 아니고 이제 타이 기록이었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차범근 선수가 그 국내 프로 팀을 만들려던 현대에서 1억 줄게 막 하다가 이제 무산되고 독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만약 독일 안 갔다면은 최동원 선수보다 훨씬 높은 그랬겠죠. 몸값을 이미 기록을 했겠죠. 국내 실업팀에서. 그렇죠. 야구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근데 전 국민 스포츠가 됐던 거예요. 80년인가요? 82년인가요? 프로야구 출범한 게. 82년에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죠. 비로소 이제 제도권으로 만들어지면서 붐업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프로야구 출범 과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도 익숙한 얘기가 그 3프로하고 비슷한 3S 정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권위주의 정부에서 섹스, 또 스크린. 근데 그것도 좀 조어가 이상한 게 이제 스크린하고 섹스 결국 이제 야한 영화들 뭐 에마 부인으로 대표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광주에서 또 뭐 무자비하게 이제 유혈 진압을 하고 하다 보니까 80년이었고요. 그 뒤에 이 정치적인 비판 의식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는 좀 해금을 하면서 좀 이제 시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프로야구라는 걸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이제 뭐 통념이죠. 지배적인 통념인데. 근데 그 정권의 차원에서 이제 프로 스포츠가 필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급조된 것이냐 도저히 프로스포츠가 생길 수 없는 거에서 억지로 만들었냐 그건 좀 이제 사실과 다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에도 고교 야구 대회가 지금 프로야구보다 훨씬 인기 많았어요. 그럼 봉황대기 그렇죠. 그게 청룡기.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970년대 초부터 고교 야구가 이제 인기가 생겼다는 거였고. 그래서 그걸 인기를 바탕으로 1976년쯤 되면은 이 야구인들이 이제 실험 야구를 토대로 해서 프로야구를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네. 그래갖고 뭐 리그를 어떻게 짜고 뭐 어떻게 막 이제 구상을 하고 다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서죠. 박정희 대통령 반대했어요. 그 당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저의 추론으로는 유신 시대잖아요. 유신이라는 게 이제 위기를 강조하잖아요. 국가가 위기니까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 한편으로는 안보 위기. 그래서 우리가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이 권력을 용인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주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모여서 놀 때냐? 그렇죠. 내가 어려운데 안 맞는군요. 그래서 유신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
프로 스포츠라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보고 즐기고 놓으면 소비하는 거잖아요. 이걸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컬러 TV를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컬러 TV 방송을 가장 늦게 용인하게 된 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컬러 TV 만들어서 수출은 벌써 계속 수출은 하고 이미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컬러 TV를 80년대 와서 전두환 정권에서 드디어 맞아요. 용인을 하는데 몰랐네. 아 그래요? 네. 네. 방송사에 TV 30년 방송국에- 다녔는데 몰랐네. 이미 뭐 60년대에 이제 컬러 TV 기술은 다 오. 되어 있었고 한국에서도 만들어 이제 수출도 했는데 60년대 말부터 컬러 TV를 만들기 시작했죠. 판매 금지. 근데 컬러 TV 방송을 못 하게 했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이제 70년대 유신 시대에 이런 소비를 이제 조장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금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야구를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억눌러 놨던 거를 해금시켰다. 네. 마치 그 통금처럼 그렇게 그렇지, 보고 맞아. 있죠.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박정희 정권 때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세계 챔피언이 이제 복싱을 하면 제일 짜증 나는 게 한 분은 빨간 팬티, 한 분은 파란 팬티 이렇게 나오면 미쳐버립니다. 구별이 안 가. 그러니까 지금은 빨갛게 파랗게 하면 다 정확히 구별이 가는데 그렇죠. 그때는 약간 짙은 회색, 조금 더 짙은 회색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드라마 찍을 때도 뭐 피를 굳이 빨간색을 잘 이렇게 조색할 필요는 없고 이게 간장 뿌리면 그냥 저게 피가 잉크 되는 걸로. 끼얹어도 된다고 했었죠. 저도 이제 흑백 TV 보면서 자랐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야구란 스포츠와 우리 민족과의 뭐 특별한 연관성은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배경. 예. 그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 머릿말에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뭐였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 한국의 야구 열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외국에 보내는 이제 저널에서 영어 저널에서 한국의 야구 문화에 대해 좀 소개하는 글을 하나 넣어달라라고 해서 예. 쓰면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이 기질적으로 맞는다, 뭐 흥이 있고 네.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스스로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갖다 맞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한국에 뭐 어떤 전통 민속놀이라든가 이런 네. 거 하고 야구하고 어떤 좀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든가. 근데 사실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고 또 한국인들이 야구를 그렇게 그러니까 야구처럼 이렇게 따지고 즐겨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기질적인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봐도 우리가 왜 야구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요, 별걸 다 이제 통계를 내고 막 이렇게 네, 그렇죠. 하잖아요. 무슨 뭐 션 그린 선수가 홈런을 치면 지금 메이저리그의 역대 유태인 선수 중에 47번째로 뭐 200홈런 통산 200홈런을 넘긴 선수이며 LA 다저스에서는 2번 뭐 이런 거를 막 하는데 통계도 야구는 정말 무슨 놈의 기록이 그렇게 많은지 통산 270번째 3루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범호 감독 말로 없는 12개 뭐 이런 네. 것들. 네. 통산 첫 번째, 100번째 뭐 이런 거 따지면 되지. 우리의 정서로는 그게 뭐 277번째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기질적으로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육성해봐야 어차피 올림픽 경기가 야구 종목 있는 것도 종목도 아니고 없고, 아시안 그렇죠. 게임 종목도 아니니까 금메달도 못 따오고 금메달 못 따올 걸 국가에서 굳이 지원할 이유도 없고.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의혹을 갖고 이제 이걸 파헤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쩌다 우리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불붙게 됐나? 그렇죠. 자발적으로 대통령이 좋아하지도 않은 종목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좀 아까 이제 프로야구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구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구를 상당히 장려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1961년에 이제 5.16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네. 그때 뭐 이제 군사 정부가 있었고 이제 민정 이양되고 뭐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통틀어가지고 박정희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네. 정권이 들어선 뒤에 스포츠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처음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 팀하고 뭐 교류 경기를 하거나 하면은 가서 이제 시구해주고 뭐 이제 격려해주고 뭐 누구 올림픽 선수단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무대로 불러서 사진 찍고 이제 격려해주고 뭐 이런 정도였고 정책적인 거는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이제
특기생도 뽑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만 잘하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 있게 해주고 또는 뭐 병역 면제에 대한 어떤 뭐 병역 혜택도 네. 주고 또는 뭐 체대도 만들고 태릉 선수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이후에 생기는 우리 일들인데. 스포츠 네. 산업에 또는 어떤 스포츠에 네네네. 씨가 뿌려졌군요. 그때.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군인 출신이었다는 이제 어떤 뭐 상례적인 그런 스포츠, 그러니까 국민 체육, 뭐 이렇게 체력이 곧 국력이야, 뭐 이런 것들 가치관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6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민족주의 진영의 막 장준하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 굉장한 기대를 품었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물러가라 막 하고 이게 결집돼 있던 이 대학생들의 에너지도 굉장한 기대를 이제 품는 게 뭐였냐면은 네. 민족적인 어떤 구호들이 있었던 거죠. 5.16에 민족주의를 이제 상징하는. 그래서 민족의 어떤 뭐 운명을 개척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권한 이후에 이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선명한 반일 그리고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굉장히 곤란했던 거죠. 반일하자니 본인이 황군 그렇죠. 출신이고 본인이 가진 어떤 그 일본의 색채가 있었고 통일을 하자니 또 북한과의 대결적인 그때는 뭐 주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앞으로 대단한 영광된 길로 나아갈 거라는 어떤 전망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60년 초 당시로서는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세계 정상에 선 어떤 상징적인 모습. 그래. 그때 뭐가 있었냐면 1964년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이때 선수단을 얼마나 대규모로 보내냐면은 그때 보냈던 선수단 규모를 따라간 그만큼을 다시 보낸 게 84년 LA 올림픽. 20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는 와. 그걸 그만큼의 규모의 선수단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끼리 안에서 뭉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죠, 민족끼리 우리 국민끼리. 그러면 어떤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에 대한 그게 좀 약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번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고는 싶었는데 좀 멀리서 하니까 그렇죠. 비행기표도 뭐 없고 그랬는데 일본은 그냥 배 타고 가도 되니까. 네. 그 전까지 이제 올림픽 나갈 때마다 저기 유럽 이런 데 갔는데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뭐 이렇게 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는 금메달 딸 수 있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가능하다. 옛날에는 영국 가는데 막 20박 21일 그렇죠. 하면서 네. 이제 진 빠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도쿄면 바로 코앞이니까 미리 가서 준비하고 제일교포들이 많으니까 맛있는 김치 뭐 이렇게 한국 음식 먹이고 하면은 가능하다. 그 갔는데 역대 이제 거의 최악의 성적을 거둬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딴 건 고사하고 야. 모든 구기 종목이 전패를 하고 옵니다. 축구 전패, 농구 전패, 배구 전패를 하고 와요. 그래갖고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때 이제 두 가지의 대책을 내놓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장기 대책은 태릉 선수촌을 만들고 그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고 한국 최고 한국 최대 한국 최대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병역 면제 막 이런 걸 막 이제 혜택을 주는 게 그래서 체계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을 키우는 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근데 이거 너무 멀잖아요. 당장 세계 챔피언을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프로복싱에서 김기수란 선수를 캐스팅해가지고 국비를 통해서 훈련을 지원하고 대전료를 지급하면서 키웠구나. 그 벤베누티 선수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역대 최고 이탈리아 복싱계에서 그 벤베누티 선수가 받은 대전료가 역대 최고였대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세계 챔피언을 이제 배출한 것과 그것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프로복싱이라는 게 아마 홈 그라운드에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프로 레슬링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던 김일이란 선수를 박치기 중앙정보부 요원이 가서 설득해서 모셔옵니다. 우리 시장을 만들려고. 네, 모셔와서 프로 레슬링이라는 건 물론 이게 뭐 그 스포츠의 특성이 있지만 어쨌든 세계 챔피언을 배출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 레슬링과 프로 복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이 그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벌어진 이게 이제 경제적인 계획과 맞물리는 건데 그 전국체전
요새는 우리가 올림픽에 하도 메달을 따고 하니까 전국체전에 별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맞아. 우리 그것도. 도가 전국체전에서 몇 등을 했는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했고 그럼. 전국체전 개막식 구경 가고 뭐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화 점화하고 뭐 이런 거. 전국체전을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순회를 하면서 한다. 뭐 전주, 마산, 뭐 그렇죠. 대구, 뭐 대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방에서 개최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종합 경기장을 건설합니다. 종합 경기장을 건설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지역마다 야구장이 건설이 돼요. 왜 건설됐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야구장이 건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야구 전국 야구의 시작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축구장은 뭐 육상장으로도 쓰고 무슨 경기장 다 쓸 수 있는데 그래. 야구장은 야구밖에 못하네 또. 못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야구라는 게 참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게 네. 룰이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은 경기 방식도 있지만 그리고 동네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접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야구장이라는 게 이게 야구공을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게 철조망도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또 마운드 있어야 되죠. 또 이렇게 구획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야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짝이 맞아. 축구는 진짜로 짝만 맞으면 되거든요. 대충 하면 되지. 3대 3도 되고 2대 2도 돼요. 예. 근데 야구를 3대 3으로 한다는 건 좀 곤란해요. 이건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양 팀에 한 10대 명씩 모여야 되고 그렇지. 약식으로 하려고 해도 한 팀에 최소 한 8, 7, 8명은 모여야 이게 뭐 1, 2, 3루를 1, 2루로 줄이고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네. 간에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야구를 경험하려면 이제 야구장 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적인 종목의 위치를 점해왔지만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는 게 2002년 월드컵 준비하면서 처음 만들잖아요. 네. 네. 그 전엔 맨날 이제 그 육상 트랙 옆에 있고 거기다 축구 골대 가설했다 세워놓고 뺐다 하고 뺐다. 그러니까 관중석하고 거리가 멀고 종합 경기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이 밖으로 나가면 볼보이들이 엄청 뛰어가서 집어와야 되고 경기 흐름 끊어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잠실에 있는 게 종합운동장이구나 그게. 그렇죠, 그렇죠. 전용 야구장도 아니고 전용 축구장도 아니고 다 한꺼번에 와서 다 야구 해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전용 경기장이 없으면 경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60년대 초 63년 65년 가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이제 대전 한밭 야구장이 그 당시 만들어진 경기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고. 네. 한화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나도 조금 시기 하나 늦지만 이글스 수원 경기장도 스테이디움.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 인천 도원 야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져요. 그때 전국체전 하면서 그렇죠. 어떤 예산인지 모르게 그냥 하고 만들었던 대구 시민 야구장 지금도 그건 이제 없어졌는데 뭐 그런 뭐 부산도 이제 구덕 야구장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로야구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70년대 중반에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프로야구를 서울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이제 연고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졌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사령관 할 때 고교야구 봤다. 또 유경수 여사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내가 뭐 백인천 팬이고 고교야구 경기 몰래 가서 보는 게 낙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그냥 수사일 수도 있는데 그 박정희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직접 야구 경기를 선수로서 뛰었던 건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던 게 아니라 네. 5.16 이제 군사정변 이후에 그 정부 이제 각 부처 대항 야구 대회를 개최를 해요. 기재부랑 국토부랑 붙고 뭐 이렇게. 대법원, 이제 최고회의, 뭐 중앙정보부 뭐 이런 식으로 내각 뭐 이런 중정이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중정이랑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정에 이제 선발 투수 중정은 김종필 부장이 이제 등판을 하고요. 정말. 잘못해서 사고 나오면 큰일 나오겠는데. 와, 근데 사실 이제 나오면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육해공군 야구 경기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재밌는 게 그 경기에 이제 떨어진 이제 명령이 뭐였냐면은 각 팀 넘버원이 선발 투수로 등판해라. 각 부장들이 부장이 아니라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 공군 참모총장, 해군 그러니까 참모총장 김종필 투수 당시에 이제
김종필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정부 이제 부처 예. 대항 야구 대회고 예. 그 전에 3군 대항 야구 대회를 하는데 누가 잘 던지고 못 던지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총장이 그 투수. 높은 사람들 뒤로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아. 그래갖고 이 사람들 억지로 나와서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경기를 벌입니다. 그 경기를 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흐뭇했는지 직접 정부 부처 대학 야구 대회를 만들고 야. 박정희 대통령은 2루수로 이제 출전을 해요. 이루수 쉽지 않은데. 쉽진 않은데 그게 한 60년대 중반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61년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군사 정변이 막 되자마자.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근데 그때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야구 룰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거기서 뭐 해프닝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이 좀 있는데 그랬겠죠. 이제 2루에 도착한 주자 멀쩡하게 살아서 도착한 주자한테 이제 태그하고 아웃이라고 막 주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그 주변에 대통령 본인보다는 그 주변에 야구를 극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해방 전부터 있었던 각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네. 이 학교들이 일제 시대 때부터 야구부를 갖고 있었어요. 아 명문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본에서는 야구를 하니까. 일본에서도 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신교육 체제들을 쭉 보급을 하면서 일본의 영향이 있었겠네요. 있었죠. 있겠죠. 일본이 그런 워낙 점에서 고교야구가 갑자원 이런 그렇죠, 게 영향이 그렇죠. 컸으니까. 그러니까 대도시 우리나라 갑자원 지금도 무슨 3천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3천 팀인가 예선에 나와요. 고시엔. 고시엔. 갑자원이죠. 한자를 읽은 갑자원이죠. 야 그 갑자원. 고시에는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가장 그 규모가 큰 단일 종목의 그 스포츠 대회. 대회 규모가 제일 왜냐면 큰. 거기 참여하는 출전하는 팀이 팀들. 가장 많은. 그런데 그 고시엔 대회가 이제 192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한국 팀도 거기 본선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 팀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쭉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고교 명문 고등학교들이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역을 상징하는 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천안북일이다, 대도시들이- 광주일고다. 대도시들이 대개 이제 일본인 다니는 학교하고 조선인 다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서울에도 뭐 그 중학이 있고 이제 고등 보통학교. 근데 이 고등 보통학교들이 쭉 나중에 그 지금의 고등학교로 전환된 게 서울의 뭐 경기고 경복고, 대구의 경북고, 부산의 경남고, 대전의 대전고 뭐 이런 네.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학교들이잖아요. 여기서 야구들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명문이라는 자부심을 상징하는 종목이 야구였던 거예요. 서울 사람이라 잘 몰라요. 그런 그렇죠. 이제 개념을. 광주 일고가 가지는 맞아요. 그거하고 전산상고 뭐 저도 이런. 서울에서 그런 팀이 와서 야구할 때 응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무슨 영호남의 어떤 자존심 느낌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그렇죠. 잘하는 팀. 부산고도 좋고 나는 군산상고도 좋고 그렇죠. 천안북일고 잘하네. 경북고등학교 야구 잘하지.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산상고가 봉황대기 4강 올라가면 이게 이제 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게 싹 한번 리셋이 되면서 야구가 어디만 남냐 하면 이제 서울, 인천하고 부산, 대구 네 도시에서만 야구를 합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953년부터 1971년까지 고교야구 4대 전국대회 우승팀은 요 네 군데서만 나와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인천. 예.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나 충청 여긴 야구가 다 이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 1970년대 되면 이제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60년대 말 70년대 초 되면서 이제 경제 개발이 막 되고 영호남 차별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역 간 이제 대결의식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교야구라는 게 또 김원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간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가 잘 될 만한데 문제는 상대가 안 됐던 거죠. 아 너무 한쪽이 잘하거나 네. 한쪽이 못해서. 딴 데는 하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72년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했는데 부산고하고 만나서 4대 1로 9회 말까지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9회 말에 5대 4로 역전을 해버려요. 야, 이 야구가 사실 그런 뭔가 그 쪼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하는 그게 야구 있어.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야구 이게 몰라요. 어찌 보면 사실은 권장할 만한 스포츠는 아닌 것 같아요. 축구는 아무리 멋있게 넣어도 한 골이잖아요. 그런데 야구는 특히 그냥 주자 몰아놨다가 홈런 치면 4점씩 먹고, 농구도 그래서 슬슬 따라와서 3점슛 만들고, 그런 게 뭔가 그 도박성을 강조하는 우리 민족의 그 성격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평등하잖아. 누구나 역전할 수 72년이라고 있잖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호남 군산상고를 중심으로 한 호남 야구와 이제 뭐 부산고, 경남고 중심의 경북고도 있고요. 이 영남 야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산 전주 분들이 야구가 뭔지를 거의 몰랐대요. 그때 막 조계현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군요. 아니요, 그건 훨씬 뒤에 일이고. 훨씬 뒤에. 조계현은 훨씬 뒤에요. 아직도 72년이야. 지금 38분인데 조금 빨리 가야 됩니다. 채팅창에서는 몇 분들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서론 아니고요. 이게 오늘 계속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야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 72년 멤버는 이제 김봉현, 아, 네. 김일권, 김준환 요 멤버가. 펜트 타이거즈의 초기 멤버들이. 그렇죠. 그래서 72년에 그 우승을 하고 나서 군산 전주분들, 그러니까 이분 이제 오면은 와서 하는 게 이제 전북 도청에 가서 일단 신고하고 교육청 가서 또 환영식 하고 뭐 이걸 하고 이제 또 군산으로 가서 군산 상고 가서 이제 환영식 하고 이제 이걸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와중에 굉장히 이제 귀한 일을 업적을 이뤘으니까 그 지역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에서 이제 찝차를 이제 수십 대 보내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해준 거예요. 카퍼레이드를 연장 한 50km 거리를 했대요. 와. 거기에 이제 그 전북, 익산, 군산, 전주 뭐 그 일대의 시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연도에 모인 야구 한 시민들. 번 이겼다고. 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산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겠냐는 거죠. 졌잖아 이번에. 그렇죠. 이제 거기다 이제 군산상고가 그때 그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몇 년간 이제 상당히 이제 패권 다툼에 끼어드는데, 군산상고한테 패퇴한 이제 경북고 뭐 이런 학교들의 심정은 어땠겠냐는 거죠. 그럼 그 어떤 그 비애를 심고 이게 막 이렇게 와신 상담에서 그 다음에 우승을 했을 때, 이야. 보복적인 카퍼레이드가 또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더 성대하게. 그래서 더 성대하게. 저놈들보다 더 경쟁적으로. 성대하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부산고까지 몇백 미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뺑뺑 돌아서 이제 학교로 가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진짜 그때는 아니, 정말. 근데 댓글을 보니까 지금 김봉현 선수를 아는 분들이 있네. 김봉현, 김일권, 네. 김준환, 김성환. 그 연배가 60대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 아니, 40대 정도만 돼도. 아버지가 좋아해서. 아니 네. 초등학교 때 프로야구 출범하는 걸 봤을 때도 김봉현 홈런왕이었으니까. 그렇으니까요. 네. 그러려면 제 나이는 돼야 돼요. 아 그렇죠. 4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예. 그러니까 그런 꼰대들만 모여 있는 거지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역 간 대결 구도가 이제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동대문 야구장에서 이제 고교야구 전국대회의 본선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뭐 군산상고 나오고 부산고 나오고 뭐 경남고 나오고 경북고 나오고 뭐 설린상고 나오고 하면은 이제 아니면 뭐 거기 천안 북일이 나온다든가 네. 하면은 호남, 충청, 경남, 경북 쪽에 이쪽 출신이었던 서울 시민들 또 여기서 올라온 분들이 동대문 야구장으로 총집합을 해서 대결을 벌이는 거죠. 응원 대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우승을 하면은 이제 막 각 지역에서 카퍼레이드가 벌어지고 하면서 지역 대결 의식을 이제 동대문 야구장에서 대신 풀어내는 이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그 각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스쿨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준결승이라도 올라가면 12대가 올라오는 그럼. 12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학생들 처음 전교생 집합이지 뭐 사실. 그 전주부터 카드 섹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는 이제 최동원과 선동열의 시대가 열리겠군요. 프로야구 출범하고 그렇죠. 최동원 선수가 이제 고교야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게 이제 70년대 네. 중반쯤 와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고교야구 인기가 상당히 이제 올라와서 절정기에 달할 때 등장한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이제 더 주목도 받게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운동부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 그 수업을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가끔 들어와도 자잖아요. 뒤에 더 자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40년대, 50년대, 뭐 60년대까지 운동하셨던 분, 그러니까 좀 이름 날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야구에서 장태영 선생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예. 태양을 던지는 남자, 경남고 전승의 주역 뭐 이런 분들은 그 5급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행정고시 합격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 당시 고시는 아닌데 하여튼 뭐 서울대도 가고 시험 쳐서 가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야구에 전념을 안 하셨군요. 할 수가 없는 게 야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구로 직업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뭐 실업 야구가 이제 좀 체계화가 되고 하면서 야구로 밥 벌어 먹는 게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때 이제 그 5.16 이후에 강제로 국유화시킨 은행들, 네. 은행들의 니들 야구팀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야구팀을 쫙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게 야. 70년대까지 최소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최고의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은행들은 정부가 뭐 하라고 하면 했어야 되는 거군요. 요즘도 그런데. 그때 저 김종필의 그 형인 이제 김종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한일은행 대리 때 5.16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김종락 집에서 모인 거죠, 이 군인들이. 아, 네. 그리고 이제 한일은행 다니다 보니까 뭐 돈 대출을 받았는지 하여튼 이제 혁명 자금도 좀 조달을 합니다. 5.16 후에 한 4달 만에인가 이사로 승진을 해요. 이 사람이. 한일은행에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은행권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도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야구 협회장만 한 20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대리가 할 만하죠. 예전 뭐 대통령이 40세, 총리가 30세인 그런 나라였으니까. 뭐 하긴 그런 장관들이 거죠. 모여서 야구한다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은행들이 쭉 야구팀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업고등학교가 다 야구부를 만듭니다. 아, 그래서 덕수상고 이런 데 설린상고. 그렇죠. 설린상고. 아니 설린상고, 덕수상고는 좀 다른. 한참 뒤 이야기인데. 설린상고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뭐 군산상고나 지방에 좀 작은 상고였단 말이죠. 뭐 동대문 상고, 뭐 목포 상고, 뭐 이런 데 막 여수 상고 이런 데 만들어요. 근데 설린상고, 덕수상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린상고에서는 야, 저 은행 취직하겠다고 야구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야구를 계속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덕수상고는 좀 야구부를 늦게 만들어요. 한 80년쯤 만드는 것 같은데 그때 야구부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동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린 공부로 다 은행 갈 수 있는 애들인데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막 반대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아주 특별한 명문 상고들을 제외하고 그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고는 축구를 하고 상고는 야구를 하는가? 왜 그랬대요? 아, 은행에서 야구팀을 만드니까 이제 상고가 이제 공고에서 축구팀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가 왜 축구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야구는 상고가 하니까. 근데 이게 상고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뽑는 야구 선수들 물론 야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로 이제 은행에 들어온 뒤에는 한 몇 년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야구 선수 출신들이 나중에 지점장도 하고 다 하는데 삼루수 출신 지점장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야구 공부가 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야구만 잘하면 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메리트냐 하면은 그 선발 인원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은행이 뭐 한일은행, 조흥은행, 무슨 뭐 기업은행, 뭐 그때 그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선수들을 선발을 하니까 전체 은행원 선발 그 TO에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한 5%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름대로 거죠. 그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인생 그렇죠, 커리어로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통 이제 스포츠 종목에 이제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입문을 하는데 그때 옛날 사람들은 그냥 해서 내가 좀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야겠어 뭐 이런 거. 그래서 학교의 에이스들 같은 경우 옛날엔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마다 교장실로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훈시 말씀하고 새 야구공 하나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야구 애초에 입문할 때 나는 이거로 해서 은행 취직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생 목표로 바뀌는 거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그게 70년대 말 70년대 말 되면은 혹시 되게 잘하면 일본 프로까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80년대 가면은 프로 팀이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로 먹고 살고 스타가 될 수 있고 연예인과 결혼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꿈들이 생기는 거죠. 연예인과 결혼할 수 있어.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좋아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결혼 상대자로. 아, 야구 선수들 부인들 미인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죠. 네. 축구 세계적으로는 축구 선수 부인들이 또 그렇군요.
그 여성들 우리- 축구 선수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신랑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몸이 좋고 체력적으로 빠질 게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또 집에 2, 3일밖에 안 오잖아요. 잘 안 들어오죠. 아 그게 좋은 돈 많이 건가? 벌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도 몸은 좋은데 맨날 집에 들어오잖아. 집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라는 것도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거기는 집단은 합숙하니까 내가 따로 밥 안 챙겨줘도 되는데 권투 선수는 다 혼자 리베라 호텔에 다니니까 묵어 다 리베라 호텔에. 그러니까 리베라 호텔 사우나 가면 야구 선수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건전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 있고 그렇죠. 그 또 사실은 이제 특히-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런 게 굉장히 크죠. 건강하고 그래. 성실하죠. 단체 생활하니까 뭐 좀 성공한 스포츠맨들은 그렇지. 대부분 뭐 성실하면서는 뭐 그게 의성도 이제 괜찮고. 좀 상상을 무너지기 시작하면 초월하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잘 관리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래. 남편감이지 그러니까요.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네. 뭐 마라톤, 복싱, 레슬링 이렇게 이제 혼자 운동해야 되는 거는 좀 흔들릴 수 있겠네요 멘탈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더 이렇게 밀착해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단체 생활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 저 LPGA 선수들 아버지들 삶을 보면 뭐 음. 거의 그냥 딸의 인생에 따라가잖아요. 역시 여성분들이 누군가 케어를 안 해주면 현명해. 특히 골퍼는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 누군가 케어. 근데 뭐 프로야구 선수는 그냥 알아서 하고. 다시 좀 야구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분도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동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야구라는 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야구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수업 안 하고 이제 야구만 했고 그리고 야구를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야지라는 결심이 아니라 상당히 인생의 중요한 기간 동안 야구를 해야지라는 결심을 갖고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최동원이 등장하기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 팀을 구성하게 됐을 때 상당히 전력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77년에 니카라구아 그 슈퍼 월드컵이라는 세계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한국이 세계 대회 나간 게 75년이 처음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아니 그 야구로? 야구에서 아시아 대회만 나가다가 세계 규모 대회 나간 게 75년이 처음인데 네. 77년에 우승을 해버리죠. 그때 우승의 주역이 정말 그때 미국과 최동원, 일본에서는 이선희. 예. 정말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한 팀이라. 물론 이제 이건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이 네. 못 나오니까 네. 예, 미국, 일본 우린 프로 선수들이- 리그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구의 저변이 굉장히 얕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야구 잘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 한 말씀하신 번 이기면 최동원. 4강이야. 세계 선수권대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지. 지금 20대, 30대가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 선수들, 특히 20대 여성분들 야구 정말 좋아하는데 제 조카도 그렇고, 그건 WBC 영향이 정말 커요. 특히 네. 2006년, 2009년 그 무렵. 1, 네. 2회 대회. 또 이겨도 막 너무 재밌게 이기고 그런 스토리가 있게 이겼잖아요. 예. 근데 그때 야구 팬 된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대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충격적인 우승을 했던 게 1963년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그때 우승을 하는 게 뭐가 충격적이냐면 일본을 이겼다는 건데 야구가. 예. 근데 일본한테 그 전까지 아마추어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 5번인가를 싸웠는데 전패일 뿐만 아니라 점수를 못 뽑아냈어요. 뭐 20대 0, 뭐 10대 1, 뭐 5번에서 콜드 게임 뭐 이렇게. 4번이 무득점 경기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맥을 못 추는 경기인데 63년에 우승을 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우승을 이제 일본을 못 이겼던 이유가 일본은 변화구를 던지는데 우린 변화구를 몰랐어요. 변화구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칙이지. 아니,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가르쳐줘야 알죠. 이제 우리는 직구하고 커브밖에 몰랐는데 그때 일본은 이제 뭐 슬라이더, 싱커, 뭐 포크볼 이런 걸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경기가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제일동포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그런 거 배워서 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왜 들어오냐면 한국 실업 야구가 생기니까 일자리가 일본에서도 야구를 했는데 이제 프로 선수가 못 되면은 좀 앞날이 막히잖아요.
근데 일본 프로만큼은 안 되지만 한국에 가서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 그럼 하나의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뭐 김성근, 김영덕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때 초반에 감독으로 시작하셨던 프로야구 원년에.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뭐 신용균이란 투수가 있었는데 이 투수가 아시아 선수권대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나가서 일본을 이제 무찌르는 선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국가 최고위원회, 하여튼 최고위 회장, 최고위 원장, 의장이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시기에 그 관저로 대표 선수들을 초청해가지고 당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밤에도 야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동대문 야구장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해줘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실외 경기장에 야간 조명 시설을 한 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63년이었고. 77년에 니카라구아 이제 슈퍼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82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그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와 한대화의 3점 홈런으로 유명한 그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뭐 이렇게 넘어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제가 이제 경제 쪽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한 가지 이슈가 이게 그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때 이제 반짝 무슨 재료가 떴다 그러면 이제 반짝 관심은 오지만 이제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 야구에 있어서 국제대회 성적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년에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했을 때 그 야구 관중이 한 연간 관중이 한 10만 늘어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가 돼요. 다시 이제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 77년, 82년은 좀 다르긴 한데 82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82년 우승한 그 해가 프로야구가 창설돼가지고 야구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선 데서 일본을 극적으로 역전승으로 꺾으면서 우승하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 인기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2006년, 8년 이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실은 2001년 이럴 때 보면은 야구 한 경기 관중 수가 선수 수보다 적은 경기들이 있어요. 하루 한 경기 야구 총 관객 수가 69명. 뭐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네. 그 야구가 완전히 죽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2002년 이럴 때 가면은 이제 죽어라 하는 거죠. IMF 아직 이제 거기서 회복도 안 됐는데 월드컵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사진 찾아보시면 야구장에서 자전거 타는 분도 있고 개 끌고 자전거도 타시고 옛날에 이제 수원 경기장 같은 경우는 관중들 하도 안 오니까 그 당시 현대에서 관중들이 뭐 몇십 명 오신 거예요. 홈 관중이. 현대 유니콘스. 네, 그래서 이제 탕수육도 시켜드리고. 관중 전원에게. 그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그런데 이제 2006년, 7년 되면서 야구 인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단 스타 플레이어들도 좀 돌아왔고 류현진, 이대호가 내가 그때부터 야구를 안 봤구나. 예,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이기도 했고 그래. 또 이게 빠지다 보면은 또 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2006년 이렇게 되면 IMF의 충격에서도 좀 충격도 좀 잊어가던 시기가 됐고 반대로 축구의 인기는 다시 조금 가라앉는 시기도 있었고 예. 그때 이제 국제 대회에서 뭔가 좀 보여주면서 그 월드컵에선 그렇게 어려웠던 4강 결승을 막 이제 야구가 이제 가는 데다가 메이저리그의 아주 간판급 선수들을 우리가 혼내주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폭발력을 발휘한 데다가 2008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굉장히 황금기가 오는데 그 뒤로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뭐 코로나 때 한번 주저앉았다가 뭐 작년까지 굉장히 위감을 느끼다가 올해 이제 다시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올해 벌써 20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한해 1000만 명. 코로나 오기 전에 한 관중이? 840만 정도를 돌파했던 게 아마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등락을 겪으면서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역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이제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린 과정을 요즘 통해서 이제 기아가 잘하니까 광주 사람들은 광주 경기장에 거의 매진일 텐데 주말은 물론이고 15,000명 정도 제가 정확히 들어보면 15,000명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광주가 150만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할 때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야구장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르셀로나 가면
축구의 도시다. 축구가 지배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 네. 부산에도 가보면은, 그러니까 뭐 광주, 부산 가면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 외에도 그 야구가 벌어진 시간에 이제 택시를 타봐도 모두가 택시기사 아저씨도 말 시키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야구 듣고 야구만. 있고 야구 보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뭐 야구 뭐 하나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몰라요. 뭐 이러면서 아유 뭐 류현진도 나올 때만 왔고 지금 뭐 몇 경기째 승 못하고 막 울 뻔해. 야구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런데 보기도 싫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 알고 계시고. 네. 야구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눈과 귀와 신경이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걸 느끼는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올해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참 좋아할 수 없었던 이 야구라는 것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우리가 왜 어떤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국내 야구, 국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왜 내가 왜 저거 보고 있네? 이거 앉아갖고 저거 졌다고 왜 내가 속이 상하고 있지? 저 뭐 나 보면 그 선수에 대한 스토리예요. 내가 그 선수들의 스토리를 아니까 응원하게 되는 그렇지. 어떤 팀 그 기업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지역도 다 고향 떠나온 지가 언제예요. 근데 그 선수의 스토리를 알고 저 선수가 어떻게 했고 그때 했는데 메이저리그 가서 돈 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우승 한번 해봤다고 1년 또 남았다가 또 부상 입고 그러다가 근데 라이벌 투수는 메이저 가서 돈 많이 벌고 들어왔는데 뭐 이런 애착이 이게 남아 있어서 응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전국 8도에서 다 모인 사람들로 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토박이는 별로 없죠.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한 대만 올라가도 출신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야구 팬이 되는, 그러니까 야구 어느 팀을 좋아하는지가 거의 결정이 돼요. 아버지 고향. 네,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면 한화 좋아하고 아버지가 경남고 출신이면은 롯데 아니고 상상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 다 뒤섞여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야구 팬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각자가 야구에 대한 추억과 스토리가 있는데 그 또 재밌는 게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 뭐라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 뭐 16연패 했어 그러면 18연패 해봤어 뭐 개막 후 13연패 승률 1할 2푼 5리의 시기를 알아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부산 분들 있잖아요. 부산 분들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뭐 롯데에서 30년 일하셨어 이러고 금은식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야구 전문 작가이기도 하지만 예. 개인적으로 야구에 관한 추억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프로야구가 창설이 됐거든요. 82년. 82년에. 네. 그게 이제 세대적으로 굉장히 그 강한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82년에 프로야구 창설됐고 가을에는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하는 한대와 네. 3런 홈런을 받고 그래서 저하고 동갑내기 중에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저같이 야구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선수도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3, 4학년일 테니까 나는 야구 선수가 될 테야. 그러니까 73년생이 한국 야구의 황금 세대로 꼽히거든요. 누가 박찬호, 박재홍, 뭐 정민철, 뭐 조성민, 임선동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군요. 그런 이제 세대적인 영향들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하필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전근을 많이 다니셨는데, 네. 하필 아무 연고도 없던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에 가입을 한 거죠. 이야.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이 팀이 이제 전설적인 꼴찌가 됐고 그 이듬해는 뭐 장명불안 선수가 와서 30승하면서 갑자기 우승 후보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거죠.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이고 벌써 끝났어요? 김원장 기자님은 야구에 대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난 이랬네 야구 가지고. 요즘 야구 무슨 게임 광고할 때 경기 중간에 그 CF 그 카피가 뭐냐면 그 나는 어쩌다 야구를 좋아해서 이 고통을 받나라는 그 카피가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너무 와다 그 카피가 뭐 내가 이거 왜 좋아해서 이 고통을 받고 참 그게 뭐라고. 그런데 뭐 어느 스포츠든 다 똑같지만 하나 정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인천에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야구 시작된 것처럼 제 아들이
야구 막 보기 시작할 때 제가 하필 대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화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화가 이제 계속 꼴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어딘가 하다가 순환 이대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좀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아빠는 산미. 그 몇 해 전부터 저기 자기는 이제 팀을 세탁했다. 네. 전향했다. 어. LG 트윈스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래 그런 파격이 있어야지. 그래서 작년에 우승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기세가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엔 여러 가지가 남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현진이 왜 대단한가 요즘 잘 못하고 있지만 돌아와서 유현진이 미국 가기 전에 방어율이 1위였는데 10승을 못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얼마나 타자들이 못. 타자들이 못해서 아이고 그렇구나. 이러다 못 끝내겠네. 자, 이 기자가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은 그런 저런 다양한 야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도대체 우리는 왜 야구를 보는가의 작가 김은식 작가님, 야구에 대해서 글 쓰는 것만으로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나라 야구 저변이 얼마나 또 은근히 넓은지를 알 수 있는 김은식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주시는 바람에 옛날 추억을 좀 떠올릴 수 있게 돼서 기뻤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너무 부담 없이 제가 막 이게 두서없이 떠들다 보니까 네,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서는 좀 즐거운 없었고 시간이었어요. 방송은 망쳤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재밌었어요. 뭐 재밌으면 됐죠 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언더스탠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